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소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경매로 부동산 취득을 할 때 경매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 특장점과 권리 분석을 세금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 최근 세금 관련 개정 사항까지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경매의 장점부터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부동산 매매할 때 가장 까다로운 점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거에 대한 걸 제출하는 건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좀 꺼려진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 취득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 서류가 어떤 건지 아실 건데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법에 적혀 있죠.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는데 그에 합당한 그 자금 조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은 부분이던데 경매에는 아예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장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 펴보시게 되면 제출 기준 자체가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거나 비규제 지역에 6억 원 이상의 주택 구입을 할 때,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지역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구입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와닿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게 무조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증여세 세무조사의 즉각적인 발생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 경매 부동산의 낙찰 대금을 누군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이를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언젠가는 결국은 이 증여세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조사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의 그런 이제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은 한 번쯤은 이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는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서류를 당장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장점이 있는 거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이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같은 경우는 구매하고 나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 세입자를 들이거나 월세 세입자를 들여서 일반적인 갭 투자 형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취득할 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이제 있어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투기 목적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매수하게 됐을 때는 이 전월세로 세입자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그 거래 허가 자체가 불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유사한 이제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죠. 네. 음마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었는데요. 5월 18일 날 이제 이게 매각이 됐었습니다. 이제 낙찰이 됐었는데 전용 84제곱미터 물건에 45명이 몰려가지고 26억 5천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된 건데, 원래 당초 감정가가 27억 한 9천만 원 정도? 거기서 이제 2번 정도 유찰이 돼서 17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시장에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음마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될 것이다. 이 조합이 곧 설립될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뉴스가 풀리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업계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피해서 이걸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실거주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미래에 조합원 지위도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군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도 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도 경매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 즉 내가 그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투기과열지구에 눈독을 들이고 계시다면 경매로 낙찰을 받는 게 좋겠군요. 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법인을 통해서 주택 경매를 하면 세금 측면에서 어떤가요? 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그 주택
주택을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법인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세금적인 면모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사실상 이득되는 바가 크게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취득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 이제 개인이 취득을 했을 때는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서 낮은 취득세율이면 1.1%만 내고 끝날 수도 있지만 네. 법인 같은 경우는 12.4%, 그리고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됐을 때는 13.4%의 아주 높은 단일세율을 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아주 커지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를 하게 되면 6월 1일, 불과 어제였죠. 어제가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네. 말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날짜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 수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 과세 표준에 따라서 보유세를 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낮은 세율로부터 누진 세율이 촘촘촘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2.7%의 단일 세율, 네. 아주 높은 세율에 적용이 되고, 거기다가 주택이 3채 이상, 그리고 이제 12억 원의 과세 표준이 넘어가면 5%의 아주 높은 단일 세율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사실 상당하실 겁니다. 네. 근데 취득 보유 처분에 있어서 특히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잖아요. 이거는 장점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대부분 없어졌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한층 줄어든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지만 법인세라는 세금도 내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법인이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 뭐 별장이나 주택 같은 투기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인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토지 등 양도소득세라 그래서 한 번 더 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이득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법인에서 다시 본인의 이제 대표자나 뭐 개인의 주주에게 다시 그 소득이 이전될 때 또 그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배당소득 같은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저거를 다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실익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결론적으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법인은 또 2월 처리, 뭐 비용 처리 부분이 다양하게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정말 유리한지를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경매 낙찰 전에 권리 분석을 할 때 세금적으로 중요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최근 깡통 전세 등의 이슈로 개정된 사항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당해세 압류가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해세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예, 참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그 부동산 자체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해세는 대표적으로는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당해세는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이 저당권 등으로 이 담보된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울한 면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세채권 뭐 법정 기일이 언제냐라고 여쭤보시긴 하는데 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결국은 뭐 신고 세목이면 신고일, 그다음에 고지 세목이면 납세 고지서 발송일, 그리고 납세 의무 확정일 등 이런 기준점보다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부터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말 그대로 국세 채권을 확보하고 국가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모든 세금이 우선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예측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혹시나 압류가 있다라고 하면 꼭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경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이거를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이 법원 사이트나 그런 데서 보면 이 등기사항 증명서나 아니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 조세가 어떤 거가 있는지 그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압류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이 위험성이 존재하는구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깊게 알아보시고 경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해세 압류는 꼭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야 되겠고요. 2023년 4월 1일부터 이 부동산 경매에서 국세 체납과 임차인의 보증금 간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시끌시끌했었던 거고 네.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관련해서 참 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국세기본법 이 35조 7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신설이 된 건데 한번 읽어보면 이 말 그대로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 방금 말씀드렸던 당해세가 오히려 그게 항상 후순위여도 앞서게 되어 있었지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이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먼저 갖춰졌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관련된 당해세가 생긴 경우라면 무조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하겠다라는 이 조세 조항이 생긴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임차인 보증금에 대해서 국세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좀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이제 미칠 노릇의 상황이 펼쳐지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전세 보증금이 항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버려서 네. 그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대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때 대부분 사실 앞서 있는 근저당권이 먼저 은행에서 받아가 버리고 내 전세 보증금은 사실 1억 원이었는데 일부 남은 금액 2천만 원만 있었는데 그 2천만 원밖에 받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당해세까지 껴있어 버리면 그 당해세가 먼저 받게 됨으로 인해서 2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더 줄어버리는 상황도 네. 예, 펼쳐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의 피해를 받았죠. 특히나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이 겨울에 사실 작년 겨울에부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에 그 얼마 되지 않은 낙찰 대금으로 이사를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져서 네. 많은 분들이 정말 큰 피해를 받았고 정말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바뀌었다라는 점이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은 이거 체납 국세 확인도 할 수 없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해세보다 우선해서 결국 임대차 보증금을 조금 배당을 많이 해주는 이 정책이 생긴 게 임차인 보호에서 좀 더 강화된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조회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새로 생긴 법이죠. 이 말 그대로 국세징수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예, 기존에는 사실상 본질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얼마의 세금을 체납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한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이 이 기준점은 이제 보증금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웬만한 이제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은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에 속하실 거고 무조건 이 미납국세 열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내가 직접적으로 임대인 국세 체납을 열람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청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세금 자체가 당해세나 어떤 세금이 연체돼 있는지 사실상 등기부 등본에 명시되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국세청에서도 사실 그 연체가 되더라도 즉각 그 등기부 등본에 압류 걸고 그런 것들 하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체납자가 어느 정도의 기한은 줘서 갚겠지, 갚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길이 미뤄지거든요. 네. 근데 즉각적으로 그 부동산에 아니면 이 임대인의 세금이 연체된 게 얼마인지는 확인하는 게 먼저 들어가기 전에 확인한다면 이 나의 소중한 임대차 보호금, 임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억울한 일이 뭐냐면 100채씩, 200채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터무니없죠. 네, 네. 그 터무니없는 그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절대 안 냈을 거예요. 근데 100채, 200채면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율이 아주 높은 세금이었고 그걸 아주 긴 시간 연체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조회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경매의 특장점과 권리 분석을 세금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 최근 세금 관련 개정 사항까지 하나하나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